안녕하세요. 서울 성모병원TV 명의를 만나다의 김호정입니다. 여러분은 갑상선암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착한 암, 거북이암 같은 별명들이 떠올리실 텐데 과연 우리는 그 별명만 믿고 정말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뇌분비내과 임동준 교수님 모시고 갑상선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갑상선암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 갑상선이 우리 몸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려주실까요? 네, 갑상선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네, 근데 네. 우리 목에 요 한가운데 바로 뒤에 요 목조 뒤에 양쪽으로 돼 있습니다. 네. 한 크기는 한 15에서 20g 정도. 그러면은 스테이크의 한 5분의 1 정도. 우리가 목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네. 되고, 갑상선이라는 그 의미가 약간 방패 모양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갑상선이라고. 중요한 것은 갑상선에서 갑상선 호르몬이 나옵니다. 네. 예, 근데 이 갑상선 호르몬이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작용을 많이 해요. 일종의 체온을 유지한다든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유지하거나, 그래서 환자분들한테는 갑상선 호르몬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떨어지면 머리카락이 자주 빠지고요. 네. 머리도 하얘지고, 그 다음에 발끝에 있는 발톱도 잘 부스러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이 우리 몸의 모든 곳에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고요. 또 아마 아시겠지만 예전에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생물 시간에 처음 배울 때 올챙이가 개구리로 바뀌잖아요. 그다음에 아가미도 없어지고, 그러면서 개구리가 되면서 다리가 손발이 나타나는데 이 과정에서 갑상선 호르몬이 작용합니다. 그렇게 우리 몸에 예전에서부터 아주 나중까지 작용하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그렇다면 갑상선암은 왜 걸리는 걸까요? 왜 걸리냐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네. 생활 네, 습관과 관련이 있나요? 아마도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요인이 있는데, 그냥 가장 확실한 거는 이런 거는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예전에 후쿠시마 원전 네네. 사태 때 그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다음에 그 주변에 방사선이 노출이 됐잖아요. 일본에서 거기에 노출된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갑상선암의 빈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방사선을 많이 쬐는 사람들은 네. 아마도 갑상선암의 빈도가 늘어나는 것 같고, 또 가족 중에 갑상선이 있는 환자분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빈도가 조금 높아요. 그렇지만 있다고 해서 다 생기는 건 아니겠죠. 네. 예, 빈도가 단지 조금 높은 경향이 있고, 그 외에는 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준다고 돼 있는데 아직까지 딱 명확하게 이게 네. 갑상선암을 만든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소인이 있는 사람이 어떤 환경적 요인, 예를 들면 최근같이 어떤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많은 음식들이나 그런 영양들이 일부는 영향을 줘서 네, 갑상선암의 빈도가 최근에 더 많아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교수님, 갑상선에 혹이 있다라는 말을 들으면 덜컥 겁이 나잖아요. 이 혹이 암으로 번지면 어떡하지? 암으로 바뀌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사실은 처음에 갑상선 이제 혹이 있다고 하면 다들 이거 내 혹이 갑상선 암이 아닌가,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 갑상선 혹, 보통은 우리 갑상선 결절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 결절이 암인 경우는 5에서 10%밖에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럼 나머지 80에서 90%는 실제는 암이 아닌 거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겁낼 필요는 없고, 그런 혹들을 양호한 혹이라고 해서 양성결절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대부분 다 양성결절이고, 이런 혹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저 환자한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당신이 20대면은 20%의 확률밖에 혹이 있을 것이 없고, 만약에 80대인 사람한테 초음파를 해서 검사를 하면 네. 80% 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이 든 분들이 다 암일 수는 없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단지 나이의 빈도에 따라서 빈도가 늘어나고, 최근에는 비만이나 이런 대사 이상 것들이 많이 영향을 줘서 갑상선 혹이 생기고, 그 혹 중에서 일부는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되는 거죠. 갑상선암이 사실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어떤 증상이 나오면 저희가 의심 먼저 해보면 좋을까요?
갑상선암이 정말 증상이 없고 최근에는 더 진단될 때 그렇습니다. 너무 무서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초음파를 하다가 어떤 네. 검사를 하다가 우연히 여기에 뭐가 보입니다 해서 검사를 하다 보니까 증상이 대부분 없이 진단이 되는데,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갑상선암이 진단이 될 때 또는 많이 진행이 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갑상선이 목에 있으니까 만지다가 이거 혹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갑상선암이나 그런 빈도가 좀 있을 수 있는 거죠. 물론 검사는 해봐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이 갑상선이 결국은 목 주변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혹이 생겨서 진행을 하게 되면 가끔은 목소리나 이런 거에도 영향을 주고 또는 목이 불편한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다 모든 환자가 갑상선암으로 진단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찾아가서 확인해보고 이게 정말 갑상선암이 맞는지를 검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직접 가서 검사하는 게 결국에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진단은요,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집니까? 가장 중요한 이제 진단 검사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하게 되는 초음파 검사입니다. 뭐 검진에서도 워낙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초음파로 검사를 해보면 그 혹이 보이는데요. 어떤 모양인지 또는 크기가 어떤지, 이 혹이 진짜 나쁜 암인지 아닌지를 대략 어느 한 7, 80번 정도는 감별해낼 수는 있고, 정말로 갑상선암이 맞는지를 확진하기 위해서는 조그만 바늘로 요 목에 있는 혹을 찔러서 그 세포를 뽑아가지고 병리 의사가 확인을 해보고 이게 진짜 암인지 아닌지를 확정하는 것,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사실 갑상선암뿐만이 아니라 암을 진단받게 되면 환자 입장에서 눈앞이 캄캄하고 너무 무섭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갑상선암을 최종 진단을 내려준다면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갑상선암도 그래도 이거는 암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원칙적인 치료는 수술입니다. 그렇지만 수술의 트렌드나 또는 경향도 조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갑상선에 암이 생기면 무조건 갑상선, 그 15에서 20g을 다 절제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히 없앴지만 최근에는 50% 이상, 그러니까 갑상선이 암이 진단이 되더라도 다 갑상선을 떼는 게 아니라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 한쪽만 떼고 수술하는 경향이 훨씬 많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혹시 갑상선암이 이후에 뭐 병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거에 따라서 뭐 방사선 요오드 치료라고, 방사선 요오드에다가 방사선을 붙여서 그거를 마시면 혹시 우리 몸에 남아있는 암세포에 들어가서 그게 파괴를 하는 거죠. 다른 암하고는 달리 이런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있고, 또 거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갑상선을 다 떼버리면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갑상 호르몬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밖에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밖에서 복용을 하게 되고, 그렇지만 갑상선 저하증, 갑상선이 기능이 떨어져서 오는 사람들도 갑상선 호르몬을 먹는데, 갑상선 암으로 치료를 하고 나서 만약에 갑상선 호르몬을 먹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100%보다 한 120% 이렇게 더 많이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암이 재발되거나 다시 생기는 거를 막는 효과를 가져가는 거죠. 사실 암 치료하면 항암 치료라든지 방사선 치료도 있잖아요. 갑상선암도 그 치료가 가능합니까? 사실 뭐 갑상선 암도 재발이나 전이가 있잖아요. 그런 환자가 일부에서는 있기 때문에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하게는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한테 해야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대부분의 환자들은 사실 갑상선암 수술하고 그 다음에 갑상선 호르몬 먹고 방사선 요오드 치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치료를 하면 거의 80에서 90% 이상은 다 병이 없어진 상태에서 추적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의 환자에서는 갑상선암이 폐라든지 뼈라든지 이런 데 전이가 돼서 뭔가 통증을 일으키거나 증상을 나타낼 때는 그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방사선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직접 쬐는 치료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병이 더 빨리 진행이 돼서 방사선 요오드 치료로는 안 되는 경우에 결국은 항암 치료, 최근에는 이제 먹는 항암 치료를 통해서 치료하는 갑상선암도 있습니다. 근데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재발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갑상선암의 재발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예전에 10년 전에 네. 이렇게 들었을 때는 갑상선암 한 10명 수술하면 한두 명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기술이 발전하고 우리 외과 선생님들의 수술도 잘하고 그다음에 진단하는 그런 능력과 치료들이 다 효과적으로 좋아지면서 아마도 10명 수술해도 채 한 명이 재발하지 않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진짜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설사 재발을 한다고 해도
초음파라든지 혈액 검사를 통해서 쉽게 진단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갑상선 암 환자가 수술을 받고 초기에 치료를 받더라도 주기적으로 계속 체크업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갑상선 초음파하고 혈액 검사를 합니다. 네. 환자들이 거꾸로 저한테 물어봐요. 아니 다른 환자들은 MRI도 찍고 CT도 하는데 왜 나는 암 치료 받았는데 초음파하고 혈액 검사만 안 하냐. 갑상선 암은 그렇게 수술하고 나서 혈액 검사로도 진단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초음파로 하는 이유는 대부분 재발이 90%에서 80%가 목 주변에서 발생을 네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음파로 빨리 보면 이 재발 가능성을 훨씬 빨리 알 수 있는 거죠. 이 두 검사만으로도 거의 95% 이상 이 병이 재발이 되는지 아닌지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암보다는 재발 가능성이 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치료 후에는 정기검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기검진은 주기를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병에 따라서 사실은 다를 수 있어요. 처음에 이 환자가 심하게 진단이 돼서 수술하고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했던 사람들은 조금 짧은 기간 안에 자주 검사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처음에 3개월마다, 그 다음에 6개월마다, 그 다음에 1년마다 하면서 검사를 해야 되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갑상선 호르몬을 제대로 잘 목표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암이 생기고 있는지, 그 다음에 초음파로 목 주변을 체크하는 거 이런 거를 보통 한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 정도 추적 검사를 하면서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 치료했던, 예를 들면 수술했던 거에 합병증이나 또는 방사선 요오드의 합병증, 또는 내가 호르몬을 먹고 있는데 이 호르몬이 너무 높은지 낮은지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오드가 많은 해조류가 갑상선암의 원인이 되거나 수술 후에 피해야 되는 음식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맞습니까, 교수님? 예를 들면 갑상선이 요오드 대사를 하는 기관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미역, 다시마, 김, 해조류 같은 요오드가 많은 것들을 음식을 먹으면 이 요오드를 우리 몸에서 흡수를 해서 그걸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듭니다. 근데 만약 환자가 갑상선을 다 절제해서 갑상선이 없으면 그걸 먹는다고 해서 요오드가 다 들어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거의 들어갈 데가 없겠죠, 사실은요. 그래서 갑상선으로 전체 절제를 해서 갑상선이 없는 사람이 너무 요오드를 피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갑상선암 수술을 하고 나서 방사선 요오드를 치료를 하는데 그 요오드가 몸에 잘 들어가려면 몸 안에 있는 요오드가 거의 없어야 되잖아요. 내 몸에 요오드가 차 있는데 밖에 있는 요오드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짧은 기간 동안 한 2주 정도만 요오드를 제한을 하면 결국 우리 몸이 요오드가 배가 고파져서 요오드가 쉽게 들어가서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한된 기간 동안에만 요오드를 제한하는 것이 맞고 그 이외에 대부분의 환자들은 사실 너무 엄격하게 저요드 시거나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갑상선이 요오드 대사를 하고 요오드를 너무 많이 먹으면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요오드를 상당히 많이 먹습니다. 워낙 해조류다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갑상선암 빈도가 조금 높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너무 제한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갑상선의 병이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일부만 조금 제한할 정도 이 정도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끝으로 우리 명의를 만나다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갑상선 암은 이전에 들었던 것처럼 착한 암일 수도 있고 제가 보고 있는 환자 중에는 정말 전이가 돼서 나쁜 환자들도 예후가 나쁜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갑상선 결절이 진단되는 여기 시청자분들 중에는 그 혹이 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나이가 들면서도 많이 생기고 내가 체중이 들어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갑상선 암으로 이미 진단을 받은 분 또는 갑상선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은 혹시 이게 재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잘 병원의 방침에 따라서 검사를 하시고 암이 설사 내 몸 안에 있어서 지금 진행된다고 해도 그런 환자들한테 착한 암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꼭 용기를 가지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관심 그리고 정기검진이라는 약속 이 두 가지가 바로 갑상선암의 두려움을 이기고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명의를 만나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